자, 이렇게 미국이 리드하고 있는 뭐 반도체 혹은 AI 영역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전기차, 2차 전지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만 요 얘기는 꼭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아까 처음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AI is everywhere.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디까지 확대 보급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AI 반도체 기업들도 매출 실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AI 서비스가 어디에까지 확대 적용될 것인가, 이런 그림을 좀 그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당장은 이제 이미지 레코그니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미지 인식 기술, 그리고 언어 인식 기술, GRE 수학 시험 보면 인간보다 훨씬 높은 성적을 받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뛰어넘었죠. 그래서 그런 고급화된 AI 기술이 확대 적용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과정이 자율주행차인 거고요. 또 일부가 로봇인 거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어디까지 이 AI가 우리 일상화될 것인지 혹시 그림 그리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혹시? 저는 기업에서 업무 처리하는 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결국은 다 이런 뭐 추론이라든지 학습이라는 게 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죠. 프로그램 개발 발전이 일어나면 업무의 생산성도 향상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그 엑셀 초창기에 도입했을 때 저희 서면세대 그거 뭐 엑셀을 다 그냥 수작업으로 그래프로 그리거나 손으로 작업하던 게 엑셀로 바뀌면서 결국은 그분들도 엑셀을 도입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AI도 이런 AI 모델을 학습하는 학습 프로그램, 추론 프로그램이 완전히 프로그램화돼서 일반적으로 뭐 엔비디아가 쓰는 쿠다 플랫폼 소프트웨어 그들만의 플랫폼처럼 이렇게 일상화되고 상용화되면 그게 기존에 쓰는 업무들의 양식을 다 좀 바꾸지 않을까. 좀 기존 엑셀 쓰는 것도 다 AI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미지 인식하고 동영상으로 표현하고 그런 걸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업무의 생산성을 좀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기업에서 쓰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로 이제 그 RPA, 그죠?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영역으로 오피스 영역에서도 AI가 많이 활용될 수 있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매년 그 CES를 관심 있게 좀 당연히 같이 지켜보고 계시겠지만 최근 그 AI의 확대 적용에서 가장 전 눈부신 뭐 이렇게 성과를 내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의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눈으로 이 CT 촬영하라든가 뭐 이렇게 촬영된 영상이나 자료를 보고 암을 진단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AI는 그 같은 자료의 3년 전 단계에서 암의 여부를 진단해내는 이런 수준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AI가 의사를 대체하기보다는 의사들이 AI를 활용하는 거죠. 함께 일하는 거죠, AI와. 그런 방식으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을 엄청나게 리드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관심 있는 영역이 이제 고령화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영역 한 가지가 바로 그 치매인데, 그 치매 부분을 보통은 우리 치매 환자가 생겨나면 뭔가에 그 대응을 하는 모습인데 그 대응이 늦죠. 근데 치매 같은 경우는 치매 여부를 먼저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인물이 3년 후 치매가 돼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3년 후 치매가 오니 지금부터 예방훈련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얼랏해주고, 그리고 치매 예방훈련을 계속 교육해주고, 그래서 실제 치매가 오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영역에서의 AI의 적용이 저는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대 수명이 올라가고 고령자가 많아지고 그런 인구 구조 변화에 정확히 부합하는 AI 기술의 접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영수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혹시 뭐 IT의 신이시니까 또 어떤 영역에서 좀 괄목할 만한 우리가 체감할 만한 그런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될까요? 일단 이제 AI라는 거는 처음에는 전문가들의 영역일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기계한테 뭔가 일을 시키려면 다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C++이나 C++이나 적어도 파이썬 정도는 해야지 뭔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이 AI가 나오면서 자연어 기반으로 기계한테 이제 일을 시킬 수 있게 된 거죠. 네.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전문가 집단들이 이걸 제일 잘 활용할 거고요. 지금 당연히 생산성 확대. 실제로 뭐 챗GPT 나와서 뭐가 좋아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는 이게 대박이거든요. 왜냐면 파이썬이나 프로그래밍을 너무 잘해요. 그렇죠. 얘가. 그런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쪽에서 일단은 특정 영역에서 특정 전문가 집단들이 활용을 하다가 이게 이제 좀 더 준 전문가 집단으로 내려오고 결국 이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다 확장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게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결국은 우리 디바이스 단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온 디바이스 AI라는 컨셉으로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6월에 애플하고 퀄컴의 움직임을 굉장히 주시해서 보는 게 AI 스마트폰은 애플에서 뭔가 힌트가 나올 것 같고 AI PC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이제 윈도우 OS 기반의 칩셋에서 뭔가 힌트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가 진짜 만약에 와 세상이 뭔가 바뀌었다라고 체감하는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아요. 네. 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존에는 이게 별로 임팩트가 없었던 게 다 사람이 프로그래밍해서 네. 룰 베이스드로 이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제한된 영역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얘가 LLM이 올라가니까 얘가 대박인 거죠. 사람처럼 생각을 그렇죠. 하고 인지를 하고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어느새 얘가 그 전까지는 굉장히 허접한 일만 하다가 이제는 사람처럼 막 빨래를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생활에 있는 어떤 멀티모달에 대한 빅데이터는 또 쪽쪽 빨아가지고 그걸 빨아가서 빅테크 업체들한테 던져주는 거고요. 네. 이제 그게 저는 본격화 될 거라고 봐요. 사실 원래는 제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런 우리가 체감하는 게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킬러 어플리케이션은 저는 레벨 3 자율주행차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게 운전대를 놓으면 여기가 정말 공간 컴퓨팅이 대박이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뷰를 바꾼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빠르겠다. 휴머노이드. 왜냐면 이게 산업의 어떤 어떻게 보면 그 근본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자동차라는 거는 100년 된 산업이고 여기에 규제와 어떤 인식들이 빽빽하게 차 있어요. 그래서 뭐 LLM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가끔씩 거짓말 하잖아요.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는데요. 만약에 자동차에서 우리가 작동을 하는데 내가 명령을 했는데 얘가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해서 이상한 버그가 나서 사고가 나면 이게 천문학적인 리콜 비용이나 아니면 소송이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집에서 나 대신 빨래 개고 뭐 계란 집어주고 이런 애가 갑자기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요? 이놈 웃기네. 이러고 말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없던 거니까. 예. 네, 그리고 사람하고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온 디바이스 AI에서 킬러 어플리케이션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전반에 이 AI라는 게 우리의 물과 공기처럼 전기나 통신 인프라처럼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는 게 저는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좋습니다. 4, 5년. 네. 그러면 저희 경인남과 토론합시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진행자가 아니라 저도 토론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하나 말씀 더 드리고 네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네네네. 또 말씀 주십시오. 네네. 제가 말씀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른 게 뭐냐면요. 이게 있던 것이 개선되는 것과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거예요. 있던 자동차가 더 혁신형 자동차가 된다. 있던 자동차가 스마트카가 된다라는 것과 없던 로봇이 생기는 것은 체감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체감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업들을 워낙 많이 만나니까 최근에는 이제 대보그룹을 만났어요. 대보그룹에서 대보유통이 있는데 대보유통이 우리나라 그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한테 뭐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냐면 지금 일단은 지급결제 플랫폼을 깔아요.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제가 2020년 경제 전망에서 이게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될 거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아, 키오스크. 키오스크입니다. 아, 네. 제가 2019년에 2020년부터는 키오스크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디지털 전환을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 것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보편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키오스크가 깔렸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오더 방식으로 전환됐죠, 조금은. 근데 이거 자체가 전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라는 하드웨어가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키오스크를 다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테이블로라는 이 스타트업의 플랫폼을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그게 휴게소 저녁에 깔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테이블에 앉으시면 이걸 스치면 얘가 키오스크가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데 그걸 소개시켜 줬더니 그 대보 유통 쪽에서 저한테 또 소개시켜달라는 게 로봇이에요, 로봇. 로봇 회사 좀 소개시켜달래요. 무슨 로봇이냐니까 면 만드는 누들 로봇, 라면 로봇, 우동 로봇, 이런 제조 로봇을 소개시켜달래요. 제조 로봇 기업들을 소개시켜달래요. 그래서 로봇산업협회랑 제가 잘 아니까 연결을 시켜줬는데 이거 왜 필요한지 아세요? 의외로? 고속도로 휴게소들은 대부분 지방에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지방보다 인력이 이동하기가 어려운 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중소기업보다 인력난이 심각한 곳이에요. 지방 휴게소들이. 그러니까 인력 구하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로보틱스로 깔아서 그냥 수요는 있으니까 이게 되게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산업이거든요. 휴게소 사업이. 그러니까 계속 매출은 이어지는데 노동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미래는 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지금 단기적으로 이게 뭐 이윤에서 뭐 비용이 더 많은지 계산할 여지가 없이 그냥 누들 로봇, 우동 로봇 이 기업들을 빨리 소개시켜 줘서 로봇으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입장. 이게 의외로 필요해서 그 로보틱스가 적용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그만큼 기술적으로는 이미 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실상에서 체감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지훈 대표님께도 마지막으로 AI가 어디까지 우리 삶으로 진입할 것인가 혹시 의견 주신다면요. 아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로봇 관련돼서 제가 로봇 관련된 그 공학자분들이 로봇 관련된 회사에 투자하시는 분들 네. 만나서 이렇게 토론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그분들의 몸값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단기간에 올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관련된 투자도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더 훨씬 금액도 크게 그렇죠. 투자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면 삶는 로봇 하니까 생각나는 게 예. 그 두산 로보틱스가 메가커피랑 이제 예. 조인면에서 에스프레소 추출을 직접 또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구에 있는 병원에 그 복강경 수술하는 거에 보조 로봇으로 들어가서 그 수술에 전혀 문제가 없이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얘기하신 AI랑 가장 좀 융복합이 잘 될 수 있는 근데 실생활에 많이 보이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얘기하신 로봇 관련된 산업이 좀 제일 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AI나 또 로보틱스가 확대 적용되는 과정,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확대 적용되는 그 AI 로보틱스가 제대로 확대 적용된 그 도시의 모습이 스마트 시티인 거고요. 그런 확대 적용되는 그 과정에서 AI 수요, 당연히 또 AI 반도체 수요, 또 HBM에 대한 수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런 시장을 그림 그릴 때 AI가 도대체 어디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가를 관찰하시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 산업을 공부하는 그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맞다는 주장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뭐 한 15분, 20분밖에 안 남아서 자연스럽게 전기차, 2차 전지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업황이 뭐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1분기 전기차 그 시장 매출이 처음 줄었죠. 네네. 물론 우리나라 수출도 전기차 수출이 처음 주는 모습이고 2차 전지 수출은 23년부터 줄기 시작했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21년, 22년은 2차 전지 수출액이 15% 정도씩 증가하다가 23년 수출액은 마이너스 1.5%로 감소하기 시작하고 24년 지금 1분기도 좀 큰 감소세입니다. 한 20%가량 감소세인데, 자, 어쨌든 이런 모습이 일시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보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올해까지는 좀 계속 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지만, 올해는 결국 장기적인 그림으로 가면 내연기관차가 다 전기차로 대체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가장 핵심은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들만이 갖고 있는 휘발유 차에 대한 뭐 경유나 등유차에 대한 그 헤게몬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탈탄소 친환경이라는 거대한 그 에너지 전환 흐름에 따라서 결국 그 시기가 원래 2030년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휘발유차를 생산 안 할 걸로 알았는데 그게 32년 정도로 한 2년 정도 유예가 된 거지. 그렇죠. 휘발유차 생산을 안 하겠다는 계획이 취소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뀔 건데 바뀌는 시기가 좀 늦춰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수출 관련된 데이터도 그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불과 3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대략 한 12% 정도였는데 올해 가장 최근 1사분기 데이터 보면 7%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 3사가 해외 생산 캐파로 산출하는 생산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85% 이상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증감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국내 배터리 셀 3사가 수출하는 그거의 데이터 양 자체 생산량으로 보면 큰 그건 없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예요. 다만 그 업체 내에서 치열하게 지금 점유율 경쟁 차이가 생기는 바람에, 그렇죠. 예, 그 배터리를 받아주는 완성차 업종이 어느 완성차의 밸류체인에 따라 철저하게 지금 극명하게 시기가 갈리는 것 같고요. 테슬라가 전기차 업체로서 굉장히 큰 선점 효과를 누렸지만 계속 말씀드린 건 테슬라는 원래 차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에 가까운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력적인 전기차들에 나오는 시기, 신차, 심지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전기차, 신차가 나오는 시기가 조금 뒤로 지연됐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에서 25년도에 아주 집중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전기차가 또 한 번 다시 붐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혹시 이영수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결국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전쟁을 할 때 네.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무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무기하고 또 정말 필요한 게 저는 결국 병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병참. 네, 병참.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 그 한고조 때 보면 소하라는 재상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은 한 나라 통일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전쟁에 안 나갔는데 나중에 1등 공신이 됐거든요. 네. 한고조 유방 매번 전쟁에서 졌는데 이 사람이 매번 어떻게 해서 병참을 해서 다시 전쟁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대 사회 AI 혁명에서 보면 이 국가 간 그리고 기업 간 개인 간 전쟁인데 여기서 무기는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가 요즘에는 산업의 쌀이 아니라 산업의 총알이고 미사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 그 병참이 결국은 배터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동차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로봇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늘을 떠다니는 드론에도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 같은 데도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를 보면 PPAC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이제 퍼포먼스, 파워, 에어리어, 코스트. 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배터리가 결국은 이 PPAC, 퍼포먼스, 그리고 파워, 그리고 에어리어. 그러니까 적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높은 에너지 밀도를 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싸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가리기 위한 경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결국 우리나라 국내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결국 NCM 중심으로 3원계 쪽에 이제 집중이 돼 있는 거고, 이걸 또 이제 코스트를 기반으로 한 이제 중국이 LFP를 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공급 과잉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살아남으면 저는 우리나라가 엄청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ICT 산업 전반에 걸쳐서 기본적인 이제 여러 가지 트렌드, 거스를 수 없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와이어리스인 거잖아요. 그 와이어리스로 소위 IT 기기나 제품들을 이용한다, 자동차를 포함해서 이용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스마트화되고 있지만, 디지털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같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다. 저도 이제 의견을 드린다면, 그래서 저도 EV 캐즘이라는 표현이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1단계로 15% 시장으로는 진입을 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15%. 그러니까 그 15%가 누구예요? 주로 이노베이터들, 얼리 어답터들, 이들이잖아요. 이들은 조기 수용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보조금 혜택을 많이 누리고, 초기에 이 시장을 진입을 한 거죠. 그죠? 진입된 이 전기차를 수용한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이 주류 시장으로, 나머지 85% 시장으로 수요가 뒷받침될 거라고 보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공급을 하는 거예요. 2차 전지 시장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선형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공급이 그 선을 넘어서 과잉 공급이 된 시장의 모습이지 않나. 그리고 과잉 경쟁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캐즘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15% 시장 이 지점에서 몇몇 그 캐즘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매출액이 감소한 거죠, 처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캐즘 구간의 과잉 경쟁에 따라서 이제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캐즘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 빠지고 나면 이 85%에 달하는, 왜냐면 이 시장이 완전히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대체될 거라고 보는 믿음에는 1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되는 국면에서 소위 캐즘에서 떨어져 나간, 걸작기에서 떨어져 나간 이 몇몇 그 구조조정된 기업들이 있고 나면 나머지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 거대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국면이지 않을까. 그때는 또 뭐 여러 가지 2차 전지 뭐 핵심 소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든가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전기차 시장 혹은 2차 전지 시장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김지훈 대표님께도 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어쨌든 업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게 또 주가에도 반영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해볼 만한 영역들, 섹터들 좀 말씀해 주신다면,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